안녕하세요. 인류의 그림자 에너지 바로 알기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석유가스의 탐사와 개발을 주제로 3개의 소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교시에서는 석유가 숨어있는 집, 구조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석유가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동을 한다는 건 이제 이사하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오늘날에 있는 인간들이 이 석유를 찾아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만들어지는 암석을 근원암이라고 부르고, 이 근원암은 이제 영어로는 소스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락은 지층에 많이 쌓여 있어서 지하로 매립이 되면 그 안에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숙성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키친 에어리어라고도 말을 부릅니다. 부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냐면 쿠킹이 되기 때문에. 쿠킹이 된다는 소리는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다양한 유기물들이 뭐로 바뀌느냐? 탄화수소인 석유가스로 바뀌는 과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유기물이 퇴적이 되면 지질학적인 시간 동안에 쌓이고 쌓여서 하부에 내려가게 되면은 압력과 열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일정한 온도 압력을 받으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석유가 생성이 되고, 이 얘기는 생성된 장소랑 오늘날 우리가 석유를 찾는 장소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저류층을 형성해서 이 안에 있는 구조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보다 석유가스가 가볍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평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가스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름이 있고, 그리고 맨 밑바닥에 물이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물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물이 없으면 더 좋죠. 가스와 오일만 타면은 생산하기도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물만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 석유가스가 있을 수 있는 구조들이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배사 구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단층에 의해서 갇혀지는 경우, 주변이 치밀해서 유체가 빠져나가지 못한 층석,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깊이에 따라서 2km, 3k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일이 많기 때문에 뭐 1km에서 3km 내에는 주로 오일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물론 만들어진 장소가 나중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저류층으로 오기 때문에 저류층이 있는 장소랑 만들어진 장소의 깊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밑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위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층은 석유가스가 있기 전에는 다 물로 차 있기 때문에 물은 석유가스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부력에 의해서 석유가스들이 자꾸 상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구실을 하는 게 이제 요 위에 있는 캠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숙성이 더 잘 돼서 머추러티가 커지기 때문에 뭐를 생산하느냐, 더 깊은 곳에서는 가스가 많이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깊이에 따라서 액체가 만들어지느냐 기체가 만들어지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석유의 생성과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석유 저류층이라고 해요. 근데 석유 저류층이 만들어지려면 구조가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직접 구조라고 해요. 어큐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직접 구조라고 해요. 이 트랩은 그 쥐덫처럼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석유 가스가 어디에 갇혀 있어서 움직이질 않아야 우리가 탐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모여주는 그릇을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그릇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석유 가스의 양은 달라지겠죠. 물론 구조가 큰데도 이 하부에서 만들어진 양이 적은 양이 만들어지면 이동해서 여기에 쌓이는 건 적겠죠. 근데 큰 양들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많은 양들이 집적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모여 있는 것들이 상부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부 지층은 필수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덮개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에 모자를 쓰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이 암석의 유형을 우리가 캠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유체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이 지층이 공극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동해 바닷가에 있는 경포대 해수욕장에는 모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래는 바닷물이 들어와도 쭉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동이 쉽다는 겁니다. 근데 서해안에 이제 갯벌, 머드 축제 같은 데 가보면 물이 들어와도 안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진흙들이 굳어서 된 암석,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암석이 그 캠락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이 운이 좋게 상부에 있어야만 이 석유 저류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석유를 포함하는 이 암석은 공극, 구멍이 많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다공질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류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 안에는 오일과 가스, 물이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가지가 다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깊은 곳에서 소스락이 만들어지고 이 소스락 안에서 석유가스가 만들어지면 캐리어 암석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이 실링이 돼 있어 있는 트랩 안에 갇히게 되면 얘가 레저바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석유가 보존되는 거는 지구 안에 있겠죠. 그래서 지각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지하 심부는 지질학적인 시간으로 오랜 시간에 의해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어느 특정 시기에 석유가 많이 만들어지느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거는 발견된 석유 중에 70% 이상은 다 중생대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보통 백악기, 주라기에서 여러분들 주라기 공원도 들어봤죠. 그거랑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억 년, 1억 년, 2억 년 정도의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 낮은 쉘로한 신생대 지층에서도 일부 나오고 더 있는 고생대 지층에서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구는 옛날에는 한 2억 년 몇 년 전에는 하나의 저기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 컨티넨탈이 하나였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도 아마 여기 나와 있네요. 팡지아라고 나와 있는데 판게아에 신초대륙이 있었는데 2억 년 전이에요. 여기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2억 년 전에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다가 대륙 이동설에 의해서 얘네들이 멘트리에서 분리가 되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오늘날까지 이 5대양 6대두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이게 2억 년 전후로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했으면 석유가 2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잘 보면 아프리카의 서쪽이랑 남미의 동쪽이 붙어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동시대의 퇴적이 됐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프리카 서쪽에 유전이 발견되면 남미의 동쪽에도 유전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보면 이 아프리카 쪽에 가봉 아래쪽에 큰 유전들이 발생을 해서 있었는데 이 똑똑한 지질학자가 이거를 유출을 해서 어쩌면 브라질의 앞바다에도 석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탐사를 열심히 해서 큰 유전들을 브라질 해상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지만 옛날에 이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동시대에 퇴적물이 퇴적이 되고 석유가 동시대에 만들어졌으면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종류의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랑 얘를 현장에 적용하는 거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 걸 보더라도 생각을 어떻게 잘하는지에 따라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석유 개발을 하면은 일단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엔가 모르지만 땅속에 어디엔가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이거를 찾기 위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땅 주인한테 내가 그 광구를 탐사를 하겠다는 권리를 갖다가 취득을 하게 돼요. 물론 돈을 내야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광구의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느냐? 국가에서 갖고 있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도 산업부에서 얘를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근데요.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개인한테 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땅을 산다 그러면 지표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30m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국에서 그 땅의 주인은 나라예요. 근데 미국의 일부 땅들은 옛날에 분양된 땅들은 그 개인 땅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미국에서 부동산 그 거래를 할 때 지상권이랑 지하권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체크가 두 개가 다 돼 있으면은 사실은 내 땅이 되는 거야. 지하 심도 깊은 데까지. 그러면 운이 좋으면 그 안에서 셰일가스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넓은 농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관권을 빌려주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그래서 그 땅 주인한테 주는 돈을 우리가 로열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뭐 12% 아니면 20% 협상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권을 취득하면 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있는지 평가를 해서 충분한 양이 있으면은 개발하죠. 그리고 나서 준비하는 개발 기간을 거쳐서 생산을 하죠. 그러면 생산을 하는 것은 보통 20년 이상 생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 생산이 되면 더 이상 석유가스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도망가면 안 되겠죠. 여기에 폐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추공을 갖다가 폐쇄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안에는 뭐 시멘트를 넣고 시멘트로 봉합을 해서 지하에 있는 유체가 지상으로 누출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은 이 탐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전 개발을 하는 사이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희추가 가능한 구조를 발견을 하는데 여기에는 확률이 있겠죠. 구조가 있다고 그 안이 석유로 차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한다? 탐사정 시추를 하는 거예요. 탐사 시추. 이 정이라는 거는 우물정자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탐사공, 시추공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는 걸 우리가 저류층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태에서 발견에 성공을 하면 추가적으로 평가를 더하는 걸 우리가 평가정 시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한 정보가 획득이 되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향후 얘를 얼마만큼의 양으로 몇 년 동안 어떤 계획으로 생산을 할 건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하고 폐공을 하는 순서도 듭니다. 그래서 단계로는 크게 탐사 단계, 개발 단계, 생산 단계죠. 그래서 이 개발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석유를 생산할 시점을 15년 앞서서 미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때 이 사업을 들어가면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탐사하면은 15년 뒤에 석유 생산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저류층의 구조 확인은 트랩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는 땅 지표에서 탄성파라는 지진파를 갖다가 내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청진기 같은 걸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육상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공적인 에너지를 소스를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 지진파니까 화약을 발파를 했습니다. 여기 구멍을 한 1, 2m 파고 이 안에다 화약을 넣은 다음에 인공적으로 폭발음을 하게 되면 파동이 전달을 해서 줄을 맞춰서 여러 개의 지오폰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랑 연결된 전화기이기 때문에 얘를 지오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동이 가면 똑같은 면을 갖고 오는 것들이 시간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래 걸리느냐 짧게 걸리느냐를 가지고 지하에 있는 이런 구조를 영상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지층들이 단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육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트럭을 이고 다니면서, 해상에서는 누가 하느냐? 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런 라인들을, 지오폰 같은 라인들을 쭉 연결을 해서 배 꽁무니에 갈고 다니는데, 이럴 경우에 시그널을 줘야 되죠. 그 시그널을 공기총을 쓰는 거예요. 에어건을. 전에는 화약 발파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동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최근에는 진동기를 쓰는 거예요. 바이브레이터를 쓰는 겁니다. 아니면 망치질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진파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지하 조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 탄성파 탐사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층의 모양을 영상화하는 것이 자료 처리 및 자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하 구조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돼 있는 구조가 두 개가 나왔죠. 여기랑 여기랑. 어디에 석유가 있는지는 시추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소스락에서 이동하는 방향이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추정을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에 시추를 하는 거예요. 얘는 탐사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시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얘는 기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얘는 물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황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물이 있으면 요즘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걸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석유 발견을 목적으로 시추를 했는데 기름이 안 나온 걸 갖다가 우리가 꽝이라고 하는데 드라이 홀이라고 해요. 이 드라이라는 거는 석유가스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이 나오죠. 대부분은. 자, 그래서 지하 모양에 어떤 곳에 시추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운칠기삼 그런 얘기하죠. 운이 70%에 실력이 30% 그런 얘기를 하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기본은 이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확률은 높아져요. 항상 성공하진 않지만. 자, 근데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거를 시추를 하려면 어쩌면은 이 큰 데가 전부 석유가 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릇이 아주 크니까. 근데 그 그릇이 다 안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시추해서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려면 이 중앙에다가 시추를 하는 게 유리하죠. 양이 많이 찼건 안 찼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하고 오일하고 경계를 우리가 워터 오일 컨택이라 해서 WOC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원래는 같은 지층이었었는데 이 지층이 밀려나고 이 지층이 올려가면서 여기가 같은 지층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한 지층인 줄 알고 중앙에 시추를 했더니 꽝이 됐어요. 안 나왔죠. 근데 얘 단층이 있다는 걸 알고 아마 왼쪽이나 오른쪽에 어디를 시추하면 나오겠지 하고 시추를 했더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실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또 지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층까지 석유가 있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타겟을 이거 하나만 해서 여기까지만 시추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엔지니어나 지올로지스트가 일하는 사람이 조금 더 영리하면 더 깊은 데까지 시추하면 일타 쌍피, 일석이조처럼 두 개의 지층을 우리가 한꺼번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요 안에 요 표시되어 있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우리가 바닷물에 있죠. 그래서 해안가에서 염전을 만드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땅으로 둘러싸여진 나라에서는 어디에 있면 산에서 소금을 캡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옛날에는 뭐였어요? 바다였죠. 그래서 바다였던 것들이 쌓여서 물이 증발을 하고 그 안에 소금들이 쌓여 있게 돼요. 소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영어로는 아뭅돔, 솔트돔이라고 얘기를 부르는데 이 소금은 NaCl이죠. 암석은 아닙니다. 광물이긴 한데 암석은 아닌데 얘가 고체이지만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층보다 다른 암석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와요. 자, 석유를 공부하면서는 기본적으로는 얘가 부력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고체 사이에서도 얘가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주변의 암석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요. 근데 소금은 고체이기 때문에 유체가 투과를 못하죠. 그래서 이 주변에 도망가지 못한 석유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시추를 어디에 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가장 중앙에 시추니까 여기다 시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만 나와요? 소금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런 형태가 있으면 어디를 시추하느냐? 옆구리를 시추를 하는 게 훨씬 더 석유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적합한 시추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시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너무 기술적인 것 같긴 하지만, 자, 일단은 시추를 넓은 데를 시추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요 다이아메타가 30인치까지 큰 것도 있어요. 30인치면 한 70cm 가까이 되죠, 폭이. 시추를 하면 깊이 들어가면 홀이 무너지죠. 그래서 파이프를 묻어야 되는데 그 파이프를 케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추를 하고 그 다음에 케이징을 한 다음에 요 파이프를 묻었으니까 그 다음 시추는 얘보다 더 작은 데를 시추를 하겠죠. 구경이 더 작은 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파이프를 또 묶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만환경 렌즈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산이 되는 하부 지역에는 가나다란 파이프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몇 개의 케이징을 다른 사이즈로 할 건지는 이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멘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 파이프 케이스를 묻었을 때 이 케이스를 넣고 이 암석이랑 붙여야 되죠. 아니면 파이프가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 작은 사이즈를 시추를 넣게 되면은 이 파이프가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지 않게 시멘트로 해야 되는데 바게타 시멘트를 넣어야 되죠. 바게타 넣는 게 힘드니까 이 파이프 안쪽에 주사기처럼 피스톤으로 시멘트 반죽을 쭉 넣으면 이 끝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 빈 공간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옆으로 자르면 드릴 파이프가 있고 홀이 이렇게 있죠. 이게 뭐의 형태로 보이냐? 도너츠 형태로 보이죠. 도너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멘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너츠 형태를 우리가 애뉸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 사이즈를 점점 줄이면서 직경을 변경하면서 동일한 반복을 우리가 원하는 깊이까지 시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느냐? 시추 전문 서비스 회사에 계약을 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추기를 시추하는 걸 우리가 시추리그, 시추기라고 부르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전기, 그러니까 동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권양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돌려서 이 드릴 비트를 암석을 갖다가 깨내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회전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근데 땅속을 깊이 시추를 하다 보면 땅속에 잘못해서 가스랑 오일이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대기 중에서 불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시추하기 전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추를 하게 되면은 이 비트는 다이아몬드 비트, 그 다음에 여기는 암석은 딱딱하죠. 불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쿨링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을 집어넣는데 이 압력이 세게 오른 거를 하려면 그냥 맹물을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물에다가 진흙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진흙. 그래서 우리가 진흙을 갖다가 우리가 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머드를 집어넣어서 얘를 무겁게 만들면 밖에서 나오는 유체들이 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얘를 막아줘서 안전하게 시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하는 거는 시추선, 육상에서는 시추리그. 당연히 어디가 더 비쌀까요? 그쵸. 해양 시추가 훨씬 더 비쌉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해 가스전이 있는 데서 시추를 하게 되면은 몇 천만 불씩 들어가요. 뭐 7천만 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육상에서 하는 거는 수백만 불이면 일반적으로 시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추액이라는 걸 얘기했죠. 머드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뭐냐면 진흙을 여기다가 물이랑 타서 얘를 펌프를 가지고 요 드릴 파이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드릴 비트 밖으로 나오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암편을 전부 여기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런 암편을 걸러내기 위해서 메쉬로 되어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흔들려요. 그래서 얘를 쉐이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멩이는 여기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드는 여기에 나오니까 얘를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시추액 순환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시추액을 넣는 이유는 쿨링, 드릴 비트를 시켜주고, 또 하나는 이 밑에 암편이 나오겠죠. 그래서 암편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디로? 상부로 올려서 암편을 제거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진흙이니까 비중이 높겠죠. 비중이 큰 물을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뭐를 하면 압력을 컨트롤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 그 사고가 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블로아웃이라고 그랬죠. 자, 이 블로아웃 난 거는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다. 2010년도에 4월 말쯤에 미국의 걸프 오브 멕시코, 걸프 오브 멕시코를 약자로 우리가 곰이라고 불러요. 이 곰 지역에서 영국의 석유회사인 BP가 해양 시추를 하다가 블로아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도 10몇 명이 죽고 거의 한 20조 이상의 손실을 발생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잘못한 게 뭐냐면 이 BOP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한 번 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추는 보통은 우리가 알기로는 요 수직정처럼 그냥 수직으로 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집주인이, 여기에 있는 주인이 여기 시추를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옆에 가서 시추를 수직으로 한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수평 시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시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로 시추를 할 수도 있고, 경사를 했다가 수직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크 형태로 만들고 수평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땅 속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추하는 방법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수평 시추하게 되면 이 저류층의 두께가 길이보다는 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죠? 바닥이랑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수평정은 접촉 면적이 넓어진다는 소리는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저류층이랑 많이 만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것만큼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수평정. 그리고 수직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고 돈이 별로 안 들 수도 있어요. 수직정에 비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바꿀까? 이제 기술 개발이 돼서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얘를 우리가 경사를 지우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다. 지층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시추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향성 시추를 할 수 있습니다. 편한 대로 수직으로 들어갔다 방향을 바꿔서 다시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면 동시에 흩어져 있는 저류층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류층의 형태와 모양과 그리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경제성에 따라서 시추 방식이나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양한 시추하는 거는 시추하려면 어떻게? 비트가 있어야 되죠. 이런 비트들을 요 드릴 파이프로 다 연결해서 이 드릴 파이프가 보통 9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0m를 갖다가 시추를 하려면 이 9m짜리를 몇 개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루한 작업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까만 것들은 공업용 다이아몬드입니다. 왜냐면 암석을 깨기 때문에 단단해야 되죠. 안 그러면 얘가 마모가 되면 드릴 비트를 갈아야 되는데, 깊은 데 있는 드릴 비트를 갈려면 이 3000m를 9m짜리로 계속 쪼개서 상부로 올린 다음에 비트를 다시 교체하고 다시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조금 약은 사람은 이 9m짜리를 3개를 합쳐서 27m짜리를 만들어서 시추기 옆에다가 대기를 시켜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드릴 비트도 있어야 하고 드릴 파이프, 케이징, 방폭작지, 다양한 시추 장비들을 시추 현장에다 놔야 되죠. 여기 보면 막 먼지 나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시멘트 할 때 쓰는 겁니다. 시멘트를 반죽을 해야 되니까
시멘트와 모래, 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케미칼들을 또 넣어야 되죠. 들어가다가 굳으면 안 져. 그러면 천천히 굳게 만들어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방폭장치예요. 얘를 설정을 여기다가 해놓고 시추 파이프를 이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여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방폭장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되니까 결국 존재하는 매장량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류층의 여러 가지 인자들을 얻기 위한 작업을 우리가 물리검증이라고 하는데, 얘는 시추 중에 할 수도 있고 시추 끝나자마자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바일한 이런 트럭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력 취득 준비를 하고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런 장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검증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매장량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시추 중에 땅속에 있는 저류층의 인자들을 얻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